네, 그 1월 20일 저희 Math for Life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영기 선생님께서 7.7절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툴을 아이캔노트라는 거를 썼었는데, 그, 그러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또 뭐 잘 안 돼서 지금 아이고,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에, 직접 MS 워드 문서하고 이렇게 이용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이거는 잠깐요. 그 캘큘러스 7 언더 7 발표점 doc라는 문서로 구글에다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뭐 이어서 말씀드리면 뒤에 그 선형대수에서 발표할 내용도 리니어 알gebra 발표 날짜 한 .zip 파일로 이것도 구글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구글에서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냥 MS 워드 가지고 쭉 말씀을 드리겠고요. 형식은 제 경우는 그냥 쭉 우리가 이용했던 그 포맷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챕터 7의 그 인테그레이션 기법에 대한 것 중에 7.7 얘기고요. 7.7은 그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것인데 여기 지금 나와 있다시피 음, 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적분 값을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 엔티디리버티브를 알지 못하거나 또는 데이터 자체가 그 주어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온 값이 아니고 실험값 또는 관측값에 의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공식을 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제 귀납적으로 함수를 정의하고자 할 때에는 정확한 적분 값을 계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건 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 잠깐요. 이게 왜안 써지지? 음, 펜으로 그 지우개 옆에 펜으로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아, 검은색으로 된 거 펜이 보시면 아닌가요? 네, 네네네. 예.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글자가 좀 굵네요. 애널리티컬 솔루션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또는 이거를 이제 뭐 이터레이티브 솔루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위에 애널리티컬 솔루션은 이제 뭐 클로즈 솔루션 뭐 이런 식으로들도 얘기합니다. 표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지만 이제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계산값을 만들어낼 때 이런 애널리티컬 솔루션이나 클로즈드 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어진 공식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분이나 미분의 여러 가지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이나 이터레이티브 방식 같은 경우는 그런 값을 알 수 없을 때 지금처럼 어, 그 엔티디러티브를 할 수 없거나 이제 관측 값에 의한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는 반복 행위를 통해서 가장 근사한 값을 추정해내죠. 지금 7.7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 내용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맨 뒷장에 제가 이제 이 보충이라고 그래서 한 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몇 줄 안 됩니다만 여기 이제 수치 해석 얘기가 나오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어프록시메이션은 수치 해석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함수나 방정식의 해를 수치적으로 근사해서 근사값을 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뉴메리컬 어널리시스 또는 뉴메리컬 메소드 뭐 이런 방식으로들 얘기하는데 뭐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우리 이 캘큘러스 책만큼이나 이제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 항목이고요. 이제 이 안에는 이제 한 변수를 가진 방정식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뭐 이 멀티베리어블에 대한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일변수 방정식에 대한 것은 우리가 뉴턴 랍스는 앞에서 우리가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 계속 섹션을 나눠가면서
좁혀나가는 방식, 이제 일종의 보관법 같은 것들, 또 폴리노미얼 근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중에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런 수치 해석 중에 미분방 정식에 대한 수치 해석인데 이 안에도 이제 뭐 오일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분 방정식에 대한 수치 항정 이게 있고 그다음에 오늘 얘기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이제 수치 해석에 의해서 미분적분의 값을 추정해 나가는 것인데 이제 그 중에 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라이트 핸드 그 포인트하고 레이 그러니까 왼쪽 점 오른쪽 점 그다음에 미드 포인트 그다음에 그다음에 트레이프조이달 즉 사다리꼴 그다음에 뉴턴 코트 그다음에 이 심슨스 룰 근데 심슨스 룰은 우리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 그 앞에 얘기한 것들의 일종의 그 합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포지트 심슨 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수치 해석 방법론 중에서 이런 수치 해석에 의한 미분 조건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오늘 7.7의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드 포인트 및 그 이 사다리꼴에 의한 그 적분값 추정에 대해서는 먼저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적분 얘기를 할 때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리만 썸에 의해서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추정해 나갈 때 fxi 스타 곱하기 델타 x 즉 구간값 델타 x에 대응하는 f의 값을 갖고 그러니까 구간을 계속 나누어서 구분적분법으로 해서 좁은 구간으로 해서 합산을 하는 방식으로 했었죠. 자, 그런데 이때 이 xi 스타를 선택하는 방법이 레프트 핸드 또는 라이트 핸드 포인트 이런 엔드 포인트를 어디로 잡느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이 568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A번에 지금 피겨 1에 왼쪽 피겨 1에 레프트 핸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구분 구적을 해서 구간값을 나눈 다음에 이쪽에 왼쪽 포인트를 연결하는 것이 레프트 핸드 포인트이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핸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 이 각각 사각형 이 구분한 것에 오른쪽 편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라이트 핸드 포인트라면 이제 미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각각 구분의 그 이 가운데 점을 이용하는 이것이 이제 미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미드 포인트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쭉 다루어왔던 것이어서 그것들에 대한 그 이 내용을 보면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A부터 B까지 fx, dx를 추정하는 그 미드 포인트 그다음에 n 이 서브스크립트 n은 그 구간의 개수, 인터벌의 개수를 얘기하죠. 그래서 델타 x의 개수를 이제 그 미첨자의 n으로 본다면 이 내용은 델타 x 곱하기 그다음에 f 오브 xi인데 이것의 미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xi 바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x1의 바, x2의 바를 각각 적용한 다음에 합산한 내용이고 이때 델타 x라는 것은 b-a를 n개로 나누었을 때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계산을 하면 결국 xi라는 것은 xi-1 플러스 xi의 그 2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이기 때문에 미드포인트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교재에서는 이제 피겨 1, 2로 나왔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드포인트 룰인데 그 트랩조이달 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름모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음, 아, 여기 이 피겨 3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겨 3에 보시면 이 마름모꼴에 의한 것은 앞에 레프트 엔드 포인트나 라이트 엔드 포인트와는 달리 각각 해당되는 점들을 그 x0부터 xn까지 적용한 그 함수의 값을
직접 연결해서 마름모를 만드는 이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여기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계산하는 방식 경우에는 A부터 B까지 fx dx는 그 이 트랩소이달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T of n이라고 받고 이것은 2분의 델타 x 곱하기 에, 그 각각 F0부터 Fn까지를 적용시킨 마름꼴의 합이고요. 거기에 이제 두 배를 곱해서 두 개로 나눈 것은 이제 계산상의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들 각각에 대해서 적용시킨 값들이고요. 어,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을 보면 계산을 해보면 그, 그 앞에서 봤던 것들의 이제 이 평균치의 값에 해당되는 것들을 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그샘플 경우는 지금 이 캘큘러스 경우는 제가 그냥 따로 뭐 계산을 한 것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우리 교재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교재를 가지고 그대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example 1 경우는 그 트랩소이덜 룰과 미드포인트 룰을 이용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그 표시는 안 되어 있네요. 인테그럴 1부터 2까지의 x분의 1 dx를 계산해 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A번에 의해서 그러니까 먼저 쉽게 보면 이제 B번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B번부터 보시면 솔루션 경우에 미드포인트에 의해서 그 진행을 할 때는 5개의 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가운데점을 이용하니까 그래서 1.1, 1.3 구간값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B번에 해당되는 것, 즉 미드포인트에 의한 것은 피겨 5에서 나와 있는 것이고 계산식은 오른쪽 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아서 그래서 이제 트랩조이달에 의한 것은 델타 x의 f1.1부터 f1.9까지에 적용된 값을 곱해서 더하는 그래서 했더니 0.69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트랩소이달 같은 경우는 위에 우리 앞에서 봤던 계산식 위에 계산식과 마찬가지로 그 이것들의 계산은 2분의 0.2 곱하기 F1, 1.2, 1.4, 1.6, 1.8, 2.0까지 해서 그것들을 직접 계산한 값이고 그랬더니 0.69와 0.69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비슷한 값이지만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차피 정확한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추정값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n의 개수가 커지면 보다 정밀해지겠죠. 그건 뭐 일반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레프트 핸드이든 라이트 엔드 포인트이든 또 미드 포인트이든 트랩소이달이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결국은 이제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은 값은 점점 더 정확해지긴 하겠지만 이제 계산상의 효율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알고리즘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것들의 정밀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 오차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이 다음 섹션에 나와 있는 에러 바운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경우에 이 비교는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애널리티컬 폼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계산값을 그러니까 실제 정확한 값을 놓고 그다음에 각각 이 어프록시메이션 값을 계산한 다음에 이들의 편차가 어떤지를 비교함으로써 어떤 알고리즘들이 좀 더 정확한지를 이제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다시 워드 문서에서 보시면 그 E of t 이 경우 이제 트랩소이달에 의한 에러이고요. 그다음에 E of m은 미드 포인트에 의한 에러 값입니다. 자, 이 경우에 실제로 정확한 정밀한 값을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각각 트랩소이달에 의한 것, 미드포인트에 의한 것들을 이제 비교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은 우리 교재는 실제 값들과 구간의 개수 뭐 이런 것들에서 비교를 했는데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면 트레입소이달에 의한 에러는
여기 그 요 그림에 의해서 이 사다리꼴에 의한 것이니까 어차피 요 쉐이디드 블루 이 부분이 이제 에러 값이죠. 반면에 에, 그 미드 포인트에 의한 에러 경우는 실제로는 이 가운데 값을 놓고 그리고 미드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이 쉐이디드 레드 부분 이 부분이 그 에러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비교해 보면 n이 클수록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교재에는 한 5가지인가요? 뭐 쭉 나열을 했지만 대부분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좀 줄여서 본다면 n의 개수가 클수록 좋다. 그다음에 레프트 엔드 포인트와 라이트 엔드 포인트 경우에는 근사 시의 부호가 어, 반대가 된다. 즉 에러 값이 반대가 된다. 그다음에 n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레프트 핸드 포인트나 라이트 핸드 포인트 대비 에, 그것은 미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보다 n이 증가하면 에러 값은 2배로 증가한다. 그다음에 그 또 그 미드 포인트 대비 트랩소이다 경우는 어 아니죠. 트랩소이덜과 미드 포인트는 그 n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그 4배의 차이가 난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여태까지는 일단은 그 미드 포인트가 그중 가장 에, 그 정밀한 값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러 바운드에 대한 것이 3번 박스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음, 그 A부터 B 구간 사이에 그 F의 더블 프라임, 그 2차 미분이 K 값보다 작다고 전제를 할 때 그때 트레이프소이달과 미드 포인트에 의한 에러 값을 보면 그러면 트레이프소이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2n 제곱 분의로 나가고 그다음에 24n 제곱 분의 나가는 게 이제 미드 포인트에 의한 것이어서 이 값들로만 봐도 그러니까 트랩소이달보다는 이제 미드 포인트에 의한 에러 바운드가 즉 오차 범위가 이 2분의 1로 미드 포인트가 유리하다는 것, 그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example 2와 3에서는 이제 그런 지금 우리가 본 그 오차 범위를 계산한 것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example 2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example 1에서의 그 과제, 즉 1부터 2까지의 x분의 1 dx에 대해서 그, 그 오차 범위가 0.0001 이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n을 몇 개로 해야 되느냐 에 대한 문제이고요. 이제 이 부분은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컨대 이 트랩소이달 같은 경우에 그 12n 제곱분의 2의 1 세제곱이 그 주어진 값보다 작기 위해서 n의 값을 계산하니까 40.8이 나왔고요. 그다음 미드포인트 경우에는 12n 제곱 대신에 24n 제곱을 놓고 계산을 하면 n이 29여서 n의 구간 값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가고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슨스 룰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심슨스 룰은 마찬가지로 n으로 이제 구간을 나누기는 하지만 다만 어, 일단 목적은 이렇게 그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이 구분 구적을 할 때 구간을 나누기보다는 그 구간 나눈 것들의 적용을 2차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각 세 개의 포인트씩 서로 연결해서 2차식으로 추정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음, n을 나눈 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제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해서 그 지금 이 그림 경우에도 네. 이 그림 경우에도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세 개의 부분이죠. 그리고 각각 세 개의 부분마다 에, 각이 이 섹션을 세 개의 폰트를 이용해서 추정하겠다는 것이고요. 이제 추정할 때는 지금 이렇게 y equal ax 플러스 b 제곱자가 빠졌네요. 플러스 c라는 2차 식으로 값을 대입해서 추정하겠다는 것이 심슨스 룰입니다. 에,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보시면 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교재에 의하면 지금 왼쪽 그림이 example 8이고 오른쪽 그림이 example 9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지금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이것들을 각각 섹션을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즉 x 이퀄 제로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h와 플러스 h로 균형을 맞춘 다음에 거기에 값을 대입시켜서 계산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심슨스 룰 이 박스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 부분은 뒤에 제가 보충이라고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 심슨스 룰의 실제 계산 방식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 h와 플러스 h로 나누었을 때, 즉 이제 섹션을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상적으로 축 이동을 하고 계산을 하고 다시 이제 놓게 축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면적 계산이니까요. 그건 뭐 전체적으로 어, 그 큰 이상은 없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x축을 이동해서 마이너스 h부터 제로 h로 이동시켜서 계산을 한다면 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P 포인트 왼쪽 그림에 의해서 P 포인트와 그다음에 Q 포인트 그다음에 R 포인트의 값은 P는 G 오브 마이너스 H가 될 거고 Q는 G 오브 제로가 될 거고 R은 G 오브 H가 될 거고 이걸 적용시키면 지금 이제 이런 식이 될 거고요. 이것으로부터 계산을 하면 A 값, B 값, C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우선 A 값, 그러니까 에어리어 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 이 쉐이드 에어리어의 면적은 지금 원래 마이너스 H부터 H 사이에 A제곱,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DX에다가 이걸 계산을 하면 음, 이 적용시킨 값, 이 값을 적용시켜서 계산을 하면 이제 결국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3분의 h 곱하기 p 플러스 4q 플러스 r이 되어서 지금 이 공식에 의해서 사실은 위에 여기 지금 이 심슨스 룰에 이 박스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보면 결국 이제 그 n의 개수를 얼마에 잡느냐에 따라서 실제 구체적인 이 계산 이 이퀘이션은 이제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일정한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은 3분의 델타 x 곱하기 그다음에 나머지는 초기값 fx 제로부터 제일 마지막 값 fxn이 있고 그 중간은 우리가 짝수로 나눴기 때문에 그 4, 2, 4, 계수값이 4, 2, 4, 2, 4, 2로 계속 반복되거든요. 만약에 n의 값을 20을 잡았다면 f of x 제로, f of xn 그 다음에 중간에 계수값이 4, 2, 4, 2가 지금 만약에 n이 20이면 그 18이니까 9번씩 반복하는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심슨스 룰에 의한 음, 그 example이 이제 n이 10일 때 1부터 2까지의 동일한 앞에 example 1부터의 동일한 과제였습니다. x분의 1 dx를 계산을 하라 라고 하면 그 계산에 의해서 추정값을 어, s of 10 n이 10일 때의 그 서피스 에어리어라고 본다면 3분의 델타 x
곱하기 지금 말씀드린 초기값, 마지막 값, 4242가 반복되는 계산을 하면 0.69315가 나온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example 5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사실은 이걸 가지고 심슨스 룰에 의해서 에스티메이트를 해라. 그래서 에, 이 트래픽이 예컨대 각 시점마다 트래픽을 측정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예컨대 0부터 예컨대 24면 24까지의 트래픽 총량이 얼마이냐? 그러면 각 시간 단위마다 예컨대 3분 때에 트래픽이 약 뭐 1.9 메가bps네요. 등등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시점마다의 것들을 가지고 전체 구간 전체 총량을 추정하는 것인데 자, 이 경우에는 이 위에 그림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었는데 뒤에 이제 솔루션이라 나와 있는 부분에서 각 시점마다의 메가bps가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시간 단위를 시간대별로 계산했던 것들은 이제 초 단위로 계산 왜냐면 메가bps니까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값들을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0부터 43,200 초까지의 ATDT를 계산하려면 3분의 델타 T 곱하기 쭉 초기값 마지막 값 4242 반복으로 해서 14만 3,880 메가bps라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그 심슨스 룰에서의 그 오차 범위를 계산을 하면 이 부분은 계산식에 이제 이 도출 근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뭐 제가 따로 이제 여기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좀 찾아보면 또 뭐 이런 것들 증명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일단 이렇게 제시를 해서 그 에러 바운드 오브 심슨스 룰은 180의 n 4제곱 분의 k 곱하기 b 마이너스 a의 5제곱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이것에 의해서 example 6과 7에서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example 6에서는 다시 동일하게요. 1부터 2까지의 x분의 1 dx를 0.0001 오차범위 내로 계산해 내기 위해서는 n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계산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경우에는 n이 6.04 이상만 되면 즉 n이 7인데 짝수값이 돼야 되니까 즉 n이 8이면 그런 그 오차 범위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처럼 예컨대 트랩소이달 같은 경우에 n이 41이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미드포인트 경우에 29였어야 되는데 보다 적은 n의 개수만 가지고도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가 있다. 따라서 알고리즘상으로는 이 심슨스 룰이 보다 더 정밀한 계산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example 7에서는 이번에 이제 n이 10일 때 그 인티그럴 0부터 1까지의 2의 x제곱승 dx를 계산을 해라. 그다음에 이때의 그 오차 범위를 계산을 해라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n이 10일 때 여기 솔루션 나와 있는 것처럼 어, 10번 반복하니까 f of 0, 그다음에 f of 1, 그다음에 중간에 4, 2 반복해 나가면서 계산하면 1.46이 나왔고 그리고 이때의 정밀도는 그 2의 그 정밀도는 위에 앞에서 나와 있는 그런 계산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은 데시멀 포인트가 음, 뭔가요? 잠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는 그 계산 정밀도는 0.000115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 오차 값 0.000115면 소수점 넷째 자리니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해서 1.463까지가 유효 숫자다라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그냥 했고요.
그다음에 앞에 수치에서 그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음, 그 한 가지 좀 추가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수치 해석의 마지막 부분인 어댑티브 쿼드러처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음, 위에서 우리가 봤던 미드포인트나 트랩소이들이나 아니면 심슨스 룰, 이 모든 것에 해당이 되고 이제 추가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결국 이제 n의 값을 실제 고정시키지 않고 그리고 계산을 해나가면서 그 2차 미분값 이런 것에 의해서 필요한 대로 n의 값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동시켜 나가면서 계산하는 것이 이제 어댑티브 쿼드러처이고 또는 이것들을 이렇게 AIM 뭐 이렇게 약자로요. 어댑티브 인티그레이션 메소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오늘 우리가 7.7에서 얘기한 이런 수치 해석 부분은 어, 우리는 지금 손으로 쭉 계산됐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컴퓨터에 적용시키는 것이어서 이제 컴퓨터로 이 계산을 해나갈 때 클로즈드 폼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추정을 해나간다면 어, 이 n의 값을 얼마나 효율화시킬 것이냐, 이 알고리즘을 얼마나 정형화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이렇게 어댑티브 인테그레이션 메소드처럼 다이내믹하게 n의 값을 바꿔가면서 효과를 거두는 이런 방식은 최근에 많이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했고요. 따로 제가 엑서사이즈 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저는 생명과학과를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 농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농구 동아리를 공대 기획과 농구 동아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그분들과 이제 공대 전공 과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중에 이제 수치 해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근데 항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형과 동생들이 항상 말하곤 하는 게 수치 해석 너무 짜증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뭐랄까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조금 맛볼 수 있었던 그런 챕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소개해 주셨듯이 또 뭐라 해야 되나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또 알고리즘들이 되게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 값을 근사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인 거는 분명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차승현 씨께도 말씀하시면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하는 어떤 그 인간들의 노력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improper integrals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맞습니다.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사실 하기 위한 것들이 있고요. 어, 그,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영상을 본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어, 이런 함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함수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그, 어, 넓이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y는 x분의 1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이제 넓이를 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x분의 1에서의 그래프 아래 넓이.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lnA에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게 0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맞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죠? 실전 파일절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improper integral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게 안 되냐고 한다면은 적분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왜 틀리냐에 대한 내용을 바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적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렇죠? 얘를 뭐라고 했냐면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정적분은 finite interval에서 정의가 되어 있었죠? 기억하시죠? 여기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간이 무한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함수 f의 이제 그래프 아래의 넓이를 지금 움직이는 거 잘 보이시나요? 예. 그 함수 f의 불연속점이 유한했죠. 그래서 그 기억하시겠지만 함수가 불연속해도 적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함수를 결국에는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그 넓이를 합한 거를 정적분으로 정의한 거였기 때문에 적분으로 정의한 거였기 때문에 그 불연속점이 이제 그 안 닿게 이렇게 잘게 잘게 나누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유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수업 처음에 예시로 든 함수는 불연속점이었죠. x는 0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요. y축에서요. 불연속점이 그러니까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무한히 발산하게 되는 그러한 그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불연속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조건에 위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인피니트 인터벌이 있거나 또는 f의 불연속점이 무한하게 있는 경우에는 얘는 적분을 따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부적절한 인테그랄라 해서 뭐 improper integrals라고 하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일단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infinite interval입니다. 그러니까 infinite interval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음과 같이 y는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그 함수의 그래프를 볼게요. 여기에서 1부터 x가 무한대까지 가는 그 그래프 아래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infinite interval이죠. 1부터 무한대까지니까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그 해구간 1부터 개구간 무한대까지 가는 이러한 그 구간에서의 넓이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값이 무한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는 절대 x축을 무한히 가도 만나질 않거든요. 맞죠?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극한값이 0인 거랑은 달라요. 절대 안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 아래 넓이를 s라고 할 때 그 1부터 t까지의 그 넓이를 일단 구해 보겠습니다. 그 1부터 t까지의 넓이를 at라고 할게요. 얘는 어떻게 정의하면 되나요? 이 t는 유한한 어떤 픽스된 밸류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정의입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t분의 1부터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부호 바꿔가지고 이제 그냥 항을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돼요. 이게 1부터 t까지의 x제곱 1의 x제곱분의 1의 그 밑에 있는 그 넓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거를 잘 보시면은 t가 아무리 크건 간에
이 넓이는 1부터 t까지의 구간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항상 1보다 작죠. t가 아무리 크건 간에. 근데 얘를 지금은 1부터 얘가 무한대까지 가는 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극한을 보내보는 거예요. 뭐를요? 얘를요. 극한을 보내버리면 얘는 1이라고 하는 그런 딱 픽스된 밸류로 컨버지를 하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그 어, 구간에 있어서 x제곱분의 1 밑에 있는 그 구간의 넓이가 1이라고 하는 밸류로 수렴한다라는 의미를 뜻하게 돼요. 우리는 얘가 무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무한하지 않다라는 거죠. 정의를 하고 나면.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x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습니다 얘네 그 함수 값의 극한은 0으로 일치하죠. 그런데 구간의 넓이를 같은 방식으로 한번 구해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적분을 하면. 그럼 얘는 lnt에 마이너스 ln1이 돼가지고요. 뭐가 됩니까? lnt가 되죠. 그럼 아까 똑같이 얘를 t를 무한대로 보내봅시다. 얘 어떻게 되나요? 무한대로 발산하죠. 다이버지합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 저는 되게 놀라운 발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x제곱분의 1이나 x분의 1이나 결국에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은 0으로 수렴합니다만,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틀린 말이다. 함수값이 0으로 수렴한 건 아니고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합니다만, 이 아래의 넓이는 x제곱분의 1은 1인데 x분의 1 아래의 넓이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관찰을 토대로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구간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어떤 픽스된 A, B가 아니라 어떤 무한대까지 가는 어떠한 그런 구간을 상정을 할 때 그 인테그랄, 임프로퍼 인테그랄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fx에서 a에서 t까지의 그 구간의 그 아래 그 그래프 아래 넓이인 거죠. 얘는 그 함수가 그 음수값이어도 돼요. 얘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존재한다고 하면 존재한다는 게 뭡니까? 발, 발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a부터 무한대까지 값을 a부터 t까지의 이 함수 값에 대한 극한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게 얘가 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겠죠. 발산하면은 그 같다라고 하는 명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t부터 b까지에서 이제 t가 b보다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픽스된 밸류가 있고 이제 그 음수 값으로 이렇게 쭉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를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얘도 똑같이 극한값으로 정의를 하는데 얘는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한 함수 그를 그 적분값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 보실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에 대한 임프로퍼 인테그랄을 우리가 극한으로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한 정적분 값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구간을 나눠서요. 그럼 이거에 대한 정의를 하려면 얘가 존재하고 얘가 존재해야겠죠. 얘 둘 모두가 존재해야 이거에 대한 정적분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어, 함수 xp 제곱분의 1이라고 있는 함수가 있을 때 1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값을 구하려고 해요. 이때 이 적분값이 수렴하기 위한 p의 값을 구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아까 p의 값이 1이면 어땠었나요?
이 적분값은 발산했죠. 그렇죠? 근데 x제곱분의 1에서는 수렴했어요. 1로. 그래서 p가 어떤 값으로 돼야 수렴하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improper integral 이렇게 그 구간을 그 무한대로 가는 보내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적분값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정의를 했잖아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거든요. 1부터 t까지 해서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걸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극가는 그대로 두고 이 안에 있는 거를 적분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맞죠? 이거 계산하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거에서 p가 1보다 클 때, 즉 p-1이 0보다 클 때는 그렇죠? 얘가 t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나요? 무한대로 가죠. 맞죠? 그러니까 t의 p-1제곱분의 1은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얘는 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은 얘인데 얘가 뭡니까? 마이너스 1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몇으로 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분의 1이니까 p 마이너스 1분의 1로 가요. 이렇게. 언제요? p가 1보다 클 때요. 그럼 p를 어떤 값을 잡건 간에 특정 값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지금 여기서 p가 1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p는 1보다 큰 값입니다. 그리고 p가 1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그럼 p-1은 0보다 작으니까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은 무한대로 가요.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 값은 어디로 가겠어요? 무한대로 가겠죠. 그쵸? 그 이해되시죠? 얘는 양수니까 이제 얘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p가 1보다 클 때는 컨버전트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p가 1보다 작을 때는 다이버전트 하는데 p가 1일 때도 다이버전트 하다는 걸 알아요. 어, 어, 예, 그렇죠. 네. 이렇게 정의했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그 x의 p제곱분의 1의 그 1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값이 컨버전트 하기 위한 p의 조건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p가 무조건 1보다 커야 된다. 하면 무조건 발산한다. 아니, 그 컨버전트 실험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의 improper integral에 대한 걸로 넘어갈게요. 다음에는 불연속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discontinuous integrand라고 했죠. 정적분의 그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불연속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y는 fx를 생각을 해볼게요. x는 b라고 하는 이 그 구간에서요. 이 여기에서 y는 fx가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그 s의 넓이를 알고 싶은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로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a부터 t까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fxr의 그래프의 넓이를 생각을 해볼 때 얘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극한으로요. 이 t가 b의 그 음수 쪽으로 계속해서 극한을 줄 때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뭡니까? 정의예요. 이렇게 정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타입 2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한쪽은 개구간이고 폐구간이고 한쪽은 개구간일 때 이 B 지점에서 디스컨티뉴어스한 겁니다. 함수 f가. 근데 나머지 구간에서는 컨티뉴스한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A부터 B까지의 그 함수 적분값을 정의합니까? 극한으로 정의한다. 근데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등호를 붙이려고 한다면 이 극한값이 당연히 존재를 해야겠죠.
무한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가면은 이 등호 자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두 번째, 이번에는 그 왼쪽에, 그러니까 쪽에서 불연속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는 그 양의 그 실수로 가는 그러한 극한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정의를 하고 나면 어떤 게 됩니까? 양쪽이 불연속일 때 정적분 값을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둘 간의 합으로요. 지금 이 정의가 이제 그 명확하게 들어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라고 하는 점에서 불연속점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간을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A부터 B까지가 정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양쪽이 컨버전트 돼요. 이해가 되시죠? 맞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예시로 들었던 y는 x분의 1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정적분 값은 무엇입니까? 답하실 수 있나요? 정의를 가지고 답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일단 타입이 뭐죠? 1, 2 중에 2죠. x는 0이라고 하는 그 점에서 불연속점입니다. 타입 2의 정의를 이용한다면 이 그래프 아래 넓이는 뭔가요? 끼를 나눠서 더하면 되지 않나요? 하나는 음에 무한되고 하나는 양에 무한되고 더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존재합니까? 네, 존재합니다. 존재. 존재하지 않죠. 정의에서 어떻게 했죠? 극한값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게 성립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죠.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구간을 나눴습니다. 그 스님 말씀대로. 이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될 거고요. 0부터 1까지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마이너스 무한대죠. 얘는 양의 무한대고요. 그러면 구간 하나가 극한값이 존재하냐는 거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극한값 존재하는 거 아니죠. 다이버전트하죠. 이해하시나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얘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얘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합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아까 그 뭐지? 그 그래, 그래프 예시를 주신 거 보면은 그것도 위로 올라가는 거였었는데 그럼 그것도 그 그 정의가 안 되는. 그 x분의 1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 밑에 그래프 구간할 때 이렇게 잘라주는 게 있었어요. 요거요. 예. 예. 이거 이것도 말씀하시는 그러면은 겁니까? 네네네.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뜯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FX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것도 오른쪽이 무한대로 가고 있어서. 네, 그런데 수렴할 수도 있죠. 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얘가 이렇게 나눠볼게요. 얘를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얘 수렴하나요? 이 부분이요. 수렴하는 것 같죠? 그죠? 수렴하는 것 같아요. 수렴한다고 가정할게요. 수렴하고 이 부분을 볼게요. 이 부분에서 여기에 있는 그래프 있잖아요. 얘를 x제곱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 수렴하겠죠?
x제곱분의 1을 뒤집은 거예요. x제곱분의 이렇게 x제곱분의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그럼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y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수렴하겠죠. 그래프 아래 넓이가. 근데 얘가 예를 들면 x분의 1 그래프를 뒤집어 놓은 걸 할게요. 그럼 수렴 안 하겠죠. 무한대로 가겠죠.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 부족했는데, 이제, 다행히도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그러니까, 이런 improper integral에 대한 어, 우리가 take home 메시지는 뭐냐면, 정적분에 대한 그 정의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정적분이 정의가 되는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improper integral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yx분의 1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해서 합은 0이니까 이거 수렴하는 거 아닌가요? 하면은 뭐라고 답하시면 됩니까? 어, 아니야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위에 박스 정의하신 거에서 한 문구를 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 그래서 이제 있습니다. x의 차수가 1보다 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만 x분의 1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 면이든 아니면 양쪽이든 지금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로 기결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아, 거기 있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지 등호를 이야기를 하려면 극한값이 당연히 존재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그러한 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 극한까지 존재함이라고 하는 조건이 없을지라도 증오를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얘가 극한까지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 암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맞습니다만 유영애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어, 존재하지 않아. 왜요? 우리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얘가 0인 세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그렇게 하면 얘가 0인 세계를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그렇게 정의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 값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얘 이렇게 정적분 값을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얘 0이고 얘 ln이니까 ln이.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왜 안 돼요? 0부터 3까지 구간에서 불연속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를 했습니까? 무지성으로 이런 함수는 이렇게 적분하면 돼 하면서 테크닉을 배웠죠. 테크닉도 물론 중요한데 그 함수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의를 환기하는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연속점이 있으면 임프로퍼 인테그랄은 구간을 나눠야 돼요. 어떻게 해요? 불연속점인 구간에서 딱딱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x-1분의 1이 얘가 어떠니까요? x는 1에서 불연속점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음과 같이 구간을 나눕니다. 구간을 나누면 일단 얘를 볼게요. 얘 똑같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극한을 보자는 거죠. 어디에서 1에서 음의 그러니까 왼쪽에서 무한대로 갈 때. 좌극한으로 갈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얘 뭐로 갑니까? 음의 무한대로 가지 않습니다. 발산하죠. 하나가 발산해요. 그럼 끝. 그죠? 이 함수는 어떻게 돼요? 발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전에 유정 교수님께서 울프람 알파 부정형이었나요? 그거 가져오셨을 때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것도 부정형이잖아요. 그죠?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거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 아무튼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이런 improper integral의 그 실험 발산을 알고 싶은데 그 적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적분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극한으로 보내려면. 근데 적분값 자체를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comparison theorem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fg가 연속인 함수고 그 f가 g의 항상 위의 구간에 있어요. a보다 클 때는 x가. 근데 그 함수 g의 어, 그 수렴 발산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함수 f가 이 a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작은 g는 당연히 컨버전트 하지 않을까? 함수 f가 발산한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죄송합니다. 함수 g가 발산한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큰 f는 당연히 발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티오렘입니다. 이거 당연히 엄밀하게 정의를 해야겠죠. 근데 일단 그거는 생략을 하고 어 대충 맞지 않냐?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인데요. 이 적분 값이 컨버지하냐 다이버지하냐를 아는 측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컴패리슨 테스트, 컴패리슨 티오렘을 사용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x분의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는 x분의 1과 비교를 했을 때 항상 1부터 무한대까지 구간에서 크죠. x분의 1보다. 왜요? 얘가 항상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든 아니든 0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항상 크겠죠. 이게 성립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얘를 구하려고 한다면 얘랑 비교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이 값 뭔 줄 알아요? 이거 뭐죠? 발산하죠. 근데 얘가 얘보다 항상 커요. 그럼 얘는 당연히 다이버전트 하겠죠. 그래서 이 함수가 컨버지 하냐 다이버지 하냐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다이버전트 합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아본 것은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를 다시 환기하고 그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알맞지 않은 그러한 그 함수에 대해서 그 적분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거는 극한으로 정의한다. 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거나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으면. 너무 재밌어서 잠이 확 깨네요. 그러셨나요? 네. 오늘 새벽 5시에 잤더니 아침에 아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아이고, 뭐, 자제분이, 네네,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야, 뭐, 다행히 뭐, 건강 때문은 아니에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예, 네. 요즘에 엄청 장염이 유행이긴 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어제 굴 먹었는데, 이제, 꿀 요새 절대 먹으면 안 되던데. 예, 서비스로 줘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굴 자체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각각 본인 그 사람들의 면역 상태랑도 아이고 다들 아니 저희 아이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소아과를 갔는데 진짜 애들이 다 토하고 다니더라고요. 아이고, 유행이군요, 지금. 네, 엄청 유행이라고 합니다. 기사에도 몇 번 나고 그러던데요. 지금 네, 조짐이 안 좋다고. 다들 조심하셔야 돼. 굴은 반드시 익히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요새. 예. 아, 저기 윤기 그 선생님이 가장 건강하신데요? 저는 있는 거 다 먹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가장 지금 네.
근데 정말 다들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제분 얼른 또 쾌유하시길 기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먹는 거 조심하시고 강민희 선생님께서도 네, 지금 회복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일단 우리 그 또 이제 선대 두 단원이 남았죠. 인형일색에서 발표를 해주실 건데 그 앞서서 한 5분 정도만 네, 쉬고 14분, 15분 이 정도에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휴식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시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마찬가지로 MS 워드로 하겠고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발표드리는 것도 자료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습니다. 챕터 5 아이겐 아이겐밸류 아이겐 벡터에서 5.4의 그 미분 방정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가 나오는데 그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미지의 함수와 그 도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방정식으로 정의되어 있고요. 우리 교재에서 이제 y 프라임은 a 곱하기 y, 이때 y는 이제 f of x라는 미지의 함수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로서 이제 우리가 이 y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반 해는 예, 이 경우에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음, 이 올려놓은 자료 중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로 하면은요. 예, 제일 마지막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만 이것도 이제 보충으로 몇 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분 방정식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그것인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동일한 내용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속 변수를 독립 변수에 대해서 미분한 도함수를 포함한 그런 방정식을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미분 방정식은 유형에 따라서는 독립 변수가 하나일 때 이제 상미분 방정식,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그다음에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 이제 편미분 방정식,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저 대표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수 있고 독립 변수 하나일 때는 이제 이런 그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에 의해서 우리가 쭉 진행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인 경우 이제 파샬해서 예컨대 파샬 u 오버 파샬 x 하면 이제 x로 나누고 다시 또 뭐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에 이제 파샬 데리버티브를 이렇게 계산해서 표현했을 때 이것들로 구성된 것이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계수에 따라서는 즉 도함수를 몇 번 미분한 도함수냐에 따라서 일개 그러니까 first order, second order 그래서 보통들 이제 뭐 first order, second order 그다음에 이제 뭐 nth order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계도 함수일 경우는 dy over dx 플러스 3y 이퀄 x 뭐 어떤 형식이든지 이렇게 이 도함수로 표현한 1차 도함수를 포함한 것을 얘기하고요. 이계 도함수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d 스퀘어 y 오버 dx 제곱 마이너스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n계 도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n차 미분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선형성에 따라서 본다면은 그, 그 목적 함수 f가 y 또는 y 프라임, y 더블 프라임 등등 이런 개로 미분한 도함수에 대해서 선형성을 유지할 때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네, 비선형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선형이 아닌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유형에 따라서 계수에 따라서 선형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부분도 그 앞에 우리 수치 해석과 뭐 비슷한 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calculus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받은 캘큘러스도 그 챕터 9에 가면 그러면 이제 미분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한 챕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챕터로 이제 우리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미분 방정식 그 자체는 또 캘큘러스 전체만큼 또 이제 큰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미분 방정식 경우도 그런 캘큘러스에서 굉장히 큰 주제인데 간단하게 그것들이 특히 이 선형대수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미분 방정식의 해는 그 어차피 이제 적분을 하고 나면 그 컨스탄트 C가 항상 붙는 것처럼 그 얘기는 그 C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개로 그 무수히 많은
그 개수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초기 값을 적용하면 특수해로 만들지요. 그런 것들처럼 미분방정식의 해도 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표현할 때 임의의 상수 C를 포함하는 이런 일반해 또는 일반해에다가 초기값 조건을 적용을 해서 구성하는 특수해 그리고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특이해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변수 분리형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형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 캘큘러스에서 뒤에서 다룰 것이고요. 이제 앞에 잠깐 뭐 이 스포일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음, 그 오늘 얘기하는 것들에서 일부는 뒤에서 우리가 캘큘러스에서 좀 다룰 내용이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먼저 퍼스트 오더 리니어 시스템을 보면은요. 이 부분은 바로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컨대 여기 지금 예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음, y1 프라임은 또 y2 프라임은 해서 이렇게 소위 그 이퀘이션 시스템으로 여러 개의 연립방 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계산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선형대수에서는 결국 이제 이 어, 기하학적인 의미와 컴퓨테이셔널 의미로 나눠서 본다면 우선 이제 그런 그 계산이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쭉 이런 것들을 다뤄왔습니다. 이것들을 음, 매트릭스로 표현한다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각각의 매트릭스를 즉 종속 변수가 되는 y1 프라임, y2 프라임을 y 프라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계수 행렬을 a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원함수인 y1, y2를 그 y라고 표현한다면 y 프라임은 a 곱하기 y, a라는 매트릭스 곱하기 y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때 각각의 것들을 제로로 하는 이런 해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위에서 본 이 여기 5번 항목 이 시스템 이퀘이션은 결국 이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때 트리비얼 솔루션이 아닌 솔루션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그샘플 1을 보시면은 문제는 이 부분은 제가 음, 여기 좀 보시면은 어, 이 문제는 이렇게 y1 프라임, y2 프라임, y3 프라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을 때 이것들에 대한 해를 구하라는 게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좀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푼 것들을 나서 좀 보기는 안 좋지만 이걸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퀘스천에서 이렇게 표현해 있었고 그다음에 이니셜 컨디션을 제시했거든요. 이제 이것들을 어, 해를 구하기 위해서 매트릭스 폼으로 만든다면 밑에 이런 매트릭스 폼이 될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순차적으로 어, y 곱하기 코이피션 매트릭스요. 계수 행렬이 3, 0, 0, 0, 마이너스 2, 0, 0, 0, 5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할 수 있을 거죠. y 프라임은 이 계수행렬 곱하기 y이고요. 그러면 이 y를 구하고자 한다면 y는 이 초기값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아니죠. y는 y1, y2, y3로 구성되어 있는 것일 것이고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각각 이 적용시킨 것이요. 그러니까 y1이 y1 프라임이 3y1이라면 y1은 어떤 임의의 상수 c1의 2의 3x 제곱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이렇게 제일 오른쪽 끝에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니셜 컨디션을 적용시키고 나면 실제로는 y 함수는
각각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얘기가 장황해졌지만 사실은 위에 나와 있는 문제를 어, 이 계수 행렬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각각 적용시킨 다음에 그 값을 구하면 이런 임의의 상수를 포함하는 식이 되겠지만 여기에 초기값을 적용시키면 구체적인 파티큘러 솔루션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루션 바이 다이거널리제이션은요. 우리가 이제 대각화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의 함수가 한 개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한 개인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어, 각각 이 계수값이 각각의 함수마다 다를 경우에 그때는 이제 대각 행렬로 다이거널 매트릭스로 표현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계수 행렬이 다이거널 매트릭스가 아닌 경우에 해법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이런 대각화를 이용한 것인데 이 경우에는 여기 새로운 u라는 벡터를 하나 도입하자. 다만 이때 도입되는 새로운 벡터 u는 어떤 조건이어야 되냐 하면 주어진 함수 y를 p 곱하기 u, p라는 다이거널 매트릭스 곱하기 u의 형식으로 대각화시킬 수 있는 그런 u를 도입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는 y 프라임 이퀄 ay라는 이것을 풀고자 할 때 이것을 대각 행렬을 적용시켜서 p 곱하기 u 프라임 이퀄 a 곱하기 pu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u 프라임으로 푼다면 p 인버스 곱하기 ap라고 해서 우리가 대각 행렬에서 대각화해서 다루었던 방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 대각화를 할 때 목적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앞에서 본 바가 있죠. 하나는 음, 그 인베리언트 시밀리티이고요. 그 시밀리티 인베리언트이고 그래서 이제 예컨대 뭐 그 디터미너 같다든지 뭐 이 뭡니까 랭크가 같다든지 뭐 이런 것들 쭉 있었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계산을 반복할 때 차수만큼 곱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제 u를 도입해서 u를 계산을 하니까 P 인버스 AP 곱하기 U의 형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대각화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비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A가 다이거널라이즈를 할 경우, 즉 이렇게 그, 그 Y 이퀄 PU로 표현될 수 있는 U를 적용시켜서 대각화로 변형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면 좋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A를 대각화시키는 어떤 매트릭스 P를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그 Y 이퀄 PU 즉 Y 프라임 이퀄 PU 프라임을 적용시켜서 다이고널 시스템인 U 프라임을 계산해내고 그리고 이거 U 프라임은 그 위에 이것에 의해서 U 프라임 이퀄 DU의 해를 구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것에 의해서 Y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example을 보시면 example 2에서는 문제가 y1 프라임은 y1 플러스 y2 그래서 y1을 1차 미분한 것이 원함수 y1과 어떤 또 다른 함수 y2의 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y2 프라임이 4y1 플러스 마이너스 2y2인 경우 이니셜 컨디션이 있다면 이것의 해를 구하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대각행렬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 대각화를 적용시키는 예가 되겠습니다. 솔루션을 보시면은 코에피션 매트릭스가 대각행렬이 아닌 그 컬럼와이즈 읽을 때 1, 4, 1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거를 다이거널라이즈 하기 위해서 디터미넌트 오브 람다 i 마이너스 a를 계산을 하면 람다가 2이거나 마이너스 3이 되는데 람다가
인 경우에 그 경우에는 계산을 하면 x1과 x2는 t란 어떤 미지의 상수 곱하기 1, 1이라는 컬럼 벡터로 구성될 것이고요. 람다가 마이너스 3일 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 4가 돼서 결국 P 매트릭스는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 1로 구성되는 매트릭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 애초 우리가 그 기획한 바에 따라서 이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P 인버스 곱하기 AP에 적용을 시키면 2, 0, 0,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면 y equal pu, 즉 y 프라임은 pu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이때 y 프라임은 앞에서 구한 d 곱하기 u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d가 이제 2, 0, 0,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거기에 u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U1 프라임과 U2 프라임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실제로 계산하면 이때 U는 Y1, U1, U2로 계산이 되고 그러면 이때 U1과 U2는 각각 위에서 봤던 것처럼 그 아니 위에서 봤던 게 아니라 여기 지금 U1은 U1 프라임은 U EU1이니까 이것은 결국 이제 미지의 상수 C1의 2의 EX승 또는 U2는 마찬가지로 U1, U2 프라임이 마이너스 3의 U2이니까 이렇게 밑에 C2의 2의 마이너스 3X승처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어차피 이렇게 미분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고 싶은 y라는 것은 y1과 y2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d 뭡니까? 예. 네, P입니다. P. 아, 그렇죠. 예, 네, 예. 그 P는 p 곱하기 u 프라임 P 곱하기 U가 돼서 P 행렬 곱하기 그 우리가 지금 이 위에서 구한 U 벡터를 적용시키고 나면 실제로는 Y1과 Y2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일반해이고 여기에 이니셜 컨디션을 적용시켜서 파티큘러 솔루션을 보면 C1과 C2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Y1과 Y2의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음, 그게 example 2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음, 좀 한편 아쉽다고 그럴까요? 그냥 저희 그 대각화에 의한 미분 방정식 해법에 대한 이해이고요.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 중에 우리 교재에 그 선형대소의 관점에서 대각화를 이용하는 정도로 소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제 두 번째 토막이 그 동적 시스템과 마르코프 체인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또 이것도 뭐 상당히 이제 큰 주제 중에 한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런 다이내미컬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 단위에 따라서 변해 나갈 때 변한다는 것은 특정 시간의 어떤 상태를 스테이트 정보라고 보고 시간이 진전됨에 따라서 예컨대 T0일 때 스테이트 1, T1일 때 스테이트 2 등등으로 변경시켜 나간다면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은 이제 동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특정 시스템에서의 변수값을 스테이트 벡터 또는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타임 스텝별로 표현되는 스테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벡터를 어, 이 뭡니까? 스테이트 벡터 뭐 이렇게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테이트 벡터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이냐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다이내미컬 시스템의
목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example 이 5.5에서의 example 1과 2를 보면 음,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한번 불편하시면 그냥 교재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얘기하면 여기 example 1에서의 퀘스천을 보시면 지금 TV 채널 1과 채널 2가 있는데 채널 1에서 예컨대 한 시점 이것이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규정된 정의에 따라서 그러면 T0일 때 만약에 50대 50의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었다면 T1일 때 그때 전체 중에 그러니까 50대 50일 때 50% 중에 채널 1의 50% 점유율 중에 80%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20%는 채널 2로 이동을 할 것이 하더라. 또는 TV 채널 2도 T0 시점에서는 50%의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지만 T1으로 이동했을 때 90%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10%는 채널 1으로 이동하더라. 자, 이런 식의 경우에 이때 마켓 셰어 애프터 1 이어는 어떻게 되겠느냐? 어, 예요. 다만 이제 이 문제의 조건이 이제 초기 시점 T0일 때는 0.5 대 0.5라고 이제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채널 1의 마켓 셰어를 X1 또 채널 2를 X2라고 할 때 그리고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아규먼트로 들어가 있는 것은 그 타임 스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X1의 제로는 지금 0.5 대 0.5였죠. X1의 1 하면은 이제 타임 그이 1일 때 그때는 우리 문제에서 보다시피 0.5에 80%는 유지되고 0.5에 10%는 채널 2로부터 오고 또 X2의 타임 1 시점에서의 마켓 셰어는 원래 갖고 있는 0.5의 90%는 유지되지만 어, 대신에 그 상대 채널 1에서 0.2만큼은 또 신규로 도입되더라. 이렇게 쓴다면 이제 뭐 45 대 55가 된다는 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이때 example 2에서는 이제 어, 5년 후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 시스템을 구성을 하면 즉 이제 이 이퀘이션을 구성을 하면 항상 보면 이 위에 이 그림에 의해서요. 보시면은 시점이 K 시점으로부터 K 플러스 1 시점으로 이동할 때 어떤 식으로 바뀌는 가는 0.8과 0.2, 0.1과 0.9. 이 얘기는 from 2로 보아서요. from 채널 1에서 채널 2로 갈 때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그림을 그리기가 좀 그러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매트릭스를 구성할 때 from 2로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예컨대 채널 1, 채널 2, 채널 1, 채널 2로 보면 예컨대 이것은 채널 1에서 채널 1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 채널 1에서 채널 2로 가는 것, 채널 2에서 채널 1으로 오는 것, 채널 2에서 채널 2로 그냥 유지되는 것. 뭐 이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어, 그, 이, 이 계수행렬 형식으로 이 동적 시스템의 이 계수값을 행렬로 표현하고 나면 항상 여기 지금 이 오른쪽 이 꺽쇠가 좀 빠졌네요. 그래서 X1과 X2의 K 플러스 1시점에서의 마켓 셰어는 그런 위에서 준 이 전제 조건에 의한 계수 행렬 곱하기 그 이전 시점이요. K1 플러스 시점을 구하기 위해서 K 시점에서의 X1과 X2 값을 곱한 것.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K를 1을 구하면 위에 example 1의 값이 나왔을 것이고요. example 2, 3, 4, 5 쭉 계산할 수 있는데 항상 이것은 항상 이동한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K 플러스 1이 5년 후라면 4년 후 시점에서 으로 계산된 값에 곱한 것일 거고요. 그러니까 1년 후면 T0에다가 이 계수값을 곱하고 2년 후면 T 이퀄 1일 때의 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일종의 캐스케이드로 하면 된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그러면 뭐 계산은 자동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영희 선생님 그 풀이 잠깐 저기 봐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 보면서 재밌어가지고 아, 그 풀이요. 예.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이그젬플 2를 보면서 아니 저는 이제 커머셜 쪽에 제가 있다 보니까 마켓 쉐어를 보니까 지금 눈이 확 아, 뜨이는데 네. 사실 마켓 쉐어를 볼 때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산하기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파는 제품이 있고 뭐 경쟁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가 마켓 쉐어가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자 했던 답은 나와 있어요, 사실.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은 뭐 나의 마켓 쉐어는 뭐 50, 50, 50, 뭐 60, 60, 40 이런 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네. 사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지켰고 우리가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얼마가 왔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데이터가 없거나 있어도 제한적으로 있거나 약간 그런데 사실 이렇게 수치적으로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세 개, 두 개 이상일 때는 너무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 뭐 단순하게 내 제품과 경쟁 제품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과거의 데이터가 뭐 충분히 뭐 3년치나 4년치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서 그 요거 횡률 앞에 있는 0.8, 0.1, 0.2, 0.9 요 횡률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좀 간단하게 추정치 같이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재밌는데요. 예. 그런데 이런 점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0.8, 0.2, 0.1, 0.9 같은 경우는 고정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돼 있는 그러니까 이걸 어썸션으로 놓고 계속 아, 계산하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것이고요. 이제 예, 그러니까 약간 만약에 트렌드가 있으니까 비슷하다고 해서 추정하고 대충 이 값이 얼마니까. 그러니까 내가 파트너, 그러니까 상대 제품한테 스위치, 그러니까 저희가 스위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A 네. 제품에서 B 제품으로 가는 스위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잃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자, 아니면 얼마나 우리가 가져올 수 있냐, 포텐셜이 얼마냐. 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긴 기간이면 트렌드가 안 될 수 있을 텐데 3년치를 끊어가지고 본 다음에 트렌드가 더 좋아지고 있는 건지 나빠지고 있는 건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네, 네. 재밌습니다. 네네네.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앞에 제가 한 가지 그냥 보충하려고 저 생각했던 것은 그 또 다른 방법론도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르코프 체인을 보는데 네네.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히든 마르코프 모델에서는 여기 지금 0.8, 0.2, 0.1, 0.9처럼 고정된 것을 이 주어진 값으로 생각하지 음, 않고 데이터가 있을 데이터에 그 데이터로부터 이런 계수값을 역으로 추정하는 방법도 가능은 하죠. 이제 그것은 뭐 그 다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네, 참고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뭐 얘기가 뭐 들어가면 복잡해질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이지만 좀 더 이제 엄밀하게 포멀리 정의한다면 이제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앞에 나온 것들 예컨대 0.8, 0.2 뭐 이런 그 계수 행렬을 고정시켰는데 그 내용에서 이미 그 우리가 활용되어 있긴 하지만 좀 더 포멀하게 얘기한다면 이제 그것들을 확률 값으로 우리가 상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우리 진행, 앞서 우리가 풀이 봤던 이건풀 봤던 그런 것들, 마켓시어 계산 이런 것들도 일종의 확률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이제 확률 이론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이제 좀 더 정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확률적인 과정으로 표현한 것을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이제 향후 시점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확률적으로 이제 보고 확률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이 마르코프 체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그샘플 3에서는 따로 아마 제가 여기서는 이그샘플 3은 그냥 생략을 했었네요. 그러면
이그샘플 3은 잠깐요. 어, 이그샘플 3이 뭐였나요? 예, 이그샘플 3도 마찬 그 얘기네요. 이것들은 이제 확률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르코프 체인을 적용시킬 수 있겠다는 얘기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르코프 체인을 정의하기를 일정 시간 단위에서 스테이트 벡터가 잠깐요. 스테이트 벡터가 프로바빌리티 벡터로 바뀌고요. 그러고 나면 저 위에서 우리가 이용했던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그러니까 계산 방식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해석은 이제 확률적인 과정,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로 이제 어, 해석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말은 사실은 프로바빌리스틱과 동일한 내용인데 프로버빌리티가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스냅샷, 그러니까 스태틱한 개념이라면 스토캐스틱은 시점상으로 변해 나가는 이 다이내미컬 프로버빌리티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방식은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이그샘플 4를 보시면 이그샘플 4에서는 예,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교재 내용,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교재 내용 그냥 그대로인데, 다만 그냥 제가 말씀드리기 편하도록 적은 것인데요. 그 사자를 특정 그 이 보호 구간에서, 그러니까 보호 지역에서, 그러니까 레저베이션 에어리어 1, 2, 3가 있을 때 항상 사자가 특정 영역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계속 이동을 하더라. 그것들을 지금 여기 이 P라는 매트릭스로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from to로 지금 여기는 역으로 나왔네. 앞에서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표현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나중에 해석을 하면 되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잡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어, 그 보호구역 1에서 1로 0.5. 근데 보호구역 1에서 2로는 0.2. 그다음에 1에서 3으로 0.3 등등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매트릭스로 변화하는 것들을 뭐 그대로 그냥 우리가 고정된 값으로 보면 다이내미컬 시스템으로 그냥 일반화시켜서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들을 확률로 본다면 마르코프 체인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용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에, 물론 이 값들은 항상 t 이퀄 0에서 1, 1에서 2, 2에서 3 등등으로 시점이 바뀔 때이고요. 그래서 마르코프 체인의 이제 중요한 특징은 항상 t 이퀄 k 시점에서의 값은 t 이퀄 k 마이너스 1 시점의 값, 그 바로 직전의 값만을 적용시킨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t 이퀄 5일 때는 t 이퀄 4에만 적용시키면 된다. 왜냐하면 그 전의 값은 t 이퀄 4에 이미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에 따라서 x of k는 그 앞에서 본 각각 다른 지점에서 오는 것들을 적용시킨 그러니까 x1 of k 등등으로 해서 결국 p 곱하기 x of k-1로 계산될 것이다.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앞에서와 동일한 계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어, x1 즉 1시점에서 x값은 음, 여기 문제가 이제 그 보구역 2에서 오는 보구역 2에서의 그 라인의 숫자이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컬럼이 될 겁니다. 그래서 x1은 0.4, 0.2, 0.4가 나오고 x2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x1 시점에도 다시 또 그걸 곱해 나가고 x3 시점은 다시 x2에다가 그 시점을 곱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곱해 나가는 방식이 되겠죠. 개념상으로는 앞에서 얘기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그게 지금 example 4의 얘기였고요. 이미 거기에서 적용이 됐지만 그 다음 섹션에서 이제 마르코프 체인, 특히 이제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의 그 시점이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곱해 나가는 방식으로 마르코프 체인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11번, 12번 이퀘이션 나와 있는 것들도 우리가 쭉 얘기해온 것들에 그냥 그 수식 표현에 불과하겠습니다. 12번만 보시면은 결국 K 시점에서의 X 값은 X0의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인 P를 K 제곱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example 5는 어떻게 되나요? 좀 전에 example 4였고요. example 5는 자, example 3에서의 그 t equal 3 시점에서니까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세제곱한 다음에 적용시킨 것이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롱텀 비헤이비어가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위에서 우리가 12번 이 이퀘이션에서 본 것처럼 그럼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계속 시점으로 차수를 곱해 나가지만, 그럼 곱해 나가다 보면 많은 경우에는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폭이 크지 않고 계속 일정한 그 값으로 그,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수렴해 나가는 게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발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발산하는 경우에 얘가 우리 교재에서 이그램플 6으로 나와 있어요. 예컨대 이런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0110인 경우는 그 시점이 그러니까 t 이퀄 2, t 이퀄 4, t 이퀄 6으로 시점이 6일 때의 값과 357과 같이 이 홀수의 값으로 갈 때 값이 계속 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그 스테빌라이즈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항상 그렇게 안정화로 가진 않고, 그렇게 만약에 안정화로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는 것을 레귤러 말콥 체인이라고 부른다 정도로 나와 있죠. 에, 그 얘기까지 나와 있고, example 7. 예. 그래서 지금 그게 레귤러이냐 아니면 발산하는 그 레귤러 그가 아니냐에 대한 이해가 지금 example 7에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theorem 5.5.2 있나요? 같은 내용으로 쭉 옮겨 적었네요. 보시면 지금 theorem 5.5.1을 보도록 하죠. 어, 레귤러 마르코프 체인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음, 여기 그 theorem에 의하면 PQ equal Q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상식적으로도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Q에 대해서, 즉 Q라는 probability 벡터에 대해서 P 값을 곱했을 때 여기 P 값은 이제 P의 1승, 2승으로 쭉 나갈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떤 Q 값으로 안정화되는 것, 이런 것이 존재한다. 결국 레귤러 말콥 체인이라고 할 때는 PQ 이퀄 Q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Q가 유니크하게 존재한다. 그다음에 음, 초기 값을 X0로 놓고요. 그러니까 이니셜 프로베빌리티 벡터를 X라고 놨을 때, 그때
x0, px0, p 제곱의 x0, 즉 pk의 x0는 k 시점만큼 진전됐을 때 p의 k 승을 적용시킨 x0의 그 값, 이런 모든 값이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뒤로 갈수록 궁극적으로 Q에 수렴되는 것을 레귤러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뭐 같은 내용을 이제 달리 보는 게 되겠습니다만, P 제곱해서 PK 제곱 그 이상은 결국 어떤 어, 그 각각의 컬럼이 Q로 구성되어 있는, Q란 얘기는 지금 P일 때 P 제곱일 때 등등이요.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매트릭스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뭐 이런 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말이 좀 장황했지만 결국 뭐 같은 내용이 되겠어요. 윤영희 그다음에 기자님, 사실 이거의 그 레귤러 마르코프 체인의 의미가 뭐일까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거는 변하는 건데 이게 수렴하는 트렌드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결국은 그 데이터에 있어서 데이터 수가 작아도 저희가 어떤 트렌드를 발견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데이터 측면에서는 데이터의 수를 최소한도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펙티브한 웨이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마르코프 체인의 어떤 인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레귤러로 갈 만한 그 상황인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레귤러 Q를 구하는 그때까지의 그러니까 Q를 구할 수 있고 그거의 N차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제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 걸로 알 수 있다면은 적은 데이터로 사실 트렌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해한 네, 게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 뭐 현실로 적용시킬 때는 충분히 가능한 말씀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교재에서 얘기하는 이제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적 엄밀성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차피 우리가 여기 교재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타임 스텝이 계속 늘어날 때 어떤 점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이제 수학적 엄밀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현실로 볼 때는 그 수학 그런 기간의 무한대라는 걸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내에서의 어떤 범위 내에서 계속 수렴해 나가더라라면 바로 그런 식으로 스테디 스테이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그샘플 8에서는 이그샘플 2가 마켓 셰어에 대한 얘기였네요. 자, 이때 스테디 스테이트 벡터가 존재하느냐? 자, 그러면 이런 스테디 스테이트 벡터의 존재 유무는 그 유니크 벡터인 Q가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 이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결국 이거는 아이겐밸류 아이겐 벡터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i-p 곱하기 q가 제로가 되는 것이 존재하느냐? 그럼 이제 p가 0.8, 0.2 등등으로 나가는 이런 이 매트릭스였으니까 i-p 곱하기 q가 0이냐? 그랬을 때 계산을 하니까 q는 음 여기 지금 밑에요. q는 음 q1과 q2로 구성되어 있는데 2분의 1 s와 s이다. 자, 그런데 음 이 앞에서는 마르코프 체인이 아닌 경우는 그냥 주어진 값으로 계산하는 것이었지만, 마르코프 체인은 이제 스토캐스틱 이런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Q1과 Q2를 합했을 때, 즉 어느 쪽으로 진행시키든 간에 결국 합은 1이 된다는 전제 조건, 확률의 조건을 생각한다면 결국 Q는 3분의 1과 3분의 2, 1대 스테디 스테이트로 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는 어,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그샘플 9까지도 이네요. 그럼 이그샘플 9 경우는 이그샘플 4에서였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사자의 그 보호구역 내에서의 이동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i-p 곱하기 q 이퀄 제로를 풀면 위에와 마찬가지 계산을 했을 때 뭐 이런 정도로 계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와서 그러면 그 정도 내용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예, 뭐 그 정도 얘기가 포함돼 있네요. 잠깐 뭐 다른 게 또 있었나요? 이게 단 것 같은데요. 네, 답니다. 네. 자, 이상 말씀드리고 혹시 뭐 질문 보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래간만에 계산 문제들을 좀 벗어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 앞에 그 수치 해석 부분도 캘큘러스에서 수치 해석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선형대수에서의 그 다이내미컬 시스템이나 마이크롭 체인도 그렇고 이제 뒤에 우리 이후에 나온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 지난 시간까지가 전반부였다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것부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임프로퍼 인테그레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응용으로 나가는 것 같고요. 큰 눈으로 보면 선형대수나 캘큘러스 모두 다 어쩌면 이제 수학이나 이제 공학 쪽으로 보면 교양에 해당이 되고 이런 마르코프 체인이나 그 뭐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전공 쪽으로 응용 쪽으로 나가는 뭐 이런 어떤 분기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다른 말씀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그 선형대 수학 두 단원까지 다 맡아주셨는데 이제 미적도 자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어, 네, 그 또 코멘트 하실 분 없으시면 여기까지